안녕하세요. 읽는 사람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저는 일관성 있게 평범하게 그냥 지냈습니다. 잘도 아니고 안 잘도 아니고 그냥 지냈어요. 네, 지난 시간에 이제 이 챕터를 거의 마무리를 하고 한 고양이 이야기를 더 읽어야 되나 마나 막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저번에 제가 23년도에 그 이야기를 읽어놓은 이야기여가지고 어떻게 하지? 라고 고민을 했었는데 네, 어차피 있는 이야기인데 뭘 굳이 또 읽어요, 그죠? 제가 요새 썸네일이라는 걸 올릴 수 있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에 얘 그 편에는 썸네일을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잘생긴 달콩이 얼굴을 모두 다 보실 수 있겠죠. 그렇게 하도록 하고 이 챕터 끝나면 제가 이 챕터 관련해서 읽었던 책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앞에서부터 쭉 들어온 분이라면 아마 아실 겁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일단 먼저 소개를 하려고 해요. 그 책의 이름은 인간의 위대한 스승들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원래 초판이 2009년에 나왔어요. 그리고 21년에 다른 제목으로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같은 출판사에서 나왔어요. 개정판의 제목은 날개 달린 형제, 꼬리 달린 친구라는 제목입니다. 그리고 이 책이 원작은 1997년에 나온 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꽤 시간이 흐른 책인 거죠. 이 책이 어떤 책이냐 하면 저는 이제 책에서 제목도 중요하지만 부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제를 읽어보면 이 책이 어떤 책인지 아실 것 같아요. 부제가 인간과 동물 사이 그 사랑과 우정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제목입니다. 어떤 내용일지 대략 감이 오시나요? 이 책은 에세이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상당히 감성적인, 영성적인 그런 에세이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처음에 이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여기에서 총 30명의 동물 관련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나눠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는 이제 제인 구달 박사님이라고 동물권이나 뭐 환경이나 이런 데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아마 한 번은 이름을 들어보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인 구달 박사님도 있고 마크 베코프라는 생물학 교수님도 있고 또 뭐 작곡가, 법률가, 소설가, 목사, 뭐 그리고 동물협회 회장, 이런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동물과 자신이 했던 소통의 경험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물이 정말 아주 신기한 동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이른바 동물과 교감을 한다, 소통을 한다고 하면 대부분 이제 개고양이인 경우가 많고, 거기서 조금 더 넘어가면 파충류, 그리고 말, 그 정도 되려나요? 그리고 저희가 가축을 소통의 대상으로 생각을 할까요? 소, 돼지, 닭, 이들과 소통을 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나요? 어떤가요? 이 책에서는 거북이, 원숭이, 그리고 아주 많은 영장류들, 그러니까 침팬지나 고릴라나 이런 친구들, 그리고 앵무새, 프레리도그, 도롱뇽, 설표, 올빼미, 수염고래, 당나귀, 물고기, 범고래, 코끼리, 그리고 심지어 말벌까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조류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정말 다양한 종류의 동물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아주 심화 버전의 동물원 같은 책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문가들이 쓴 내용들이니까 그 동물에 대해서 저희가 그 동물원에 가서 혹은 동물 컨텐츠를 보면서 알 수 없는 그런 되게 깊은 교감과 깊은 지식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이 책이 동물을 알기 위해서 동물원에 가고 싶은 분 그런 분들은 읽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동물 관련해서 있어 왔던 여러 이슈들 이게 1997년에 나온 건데 이 안에 있는 이야기들을 보면 이제 뭐 60년대, 70년대, 50년대 이때의 이야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20세기부터 있어 왔던 동물과 관련된 여러 이슈들 그리고 그것들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거든요. 대부분 다 그때 이제 문제 제기가 되어서 계속 개선이 되어 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걸 알 수 있다는 점에서도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여기 안에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실험실에서 탈출한 원숭이 이야기라든가 아니면 인류학 연구를 하기 위해서 사람의 말을 가르친 고릴라 이야기라든가 뭐 코요테 이야기, 프레리 도그 이야기 이런 것들은 정말로 아주 흥미롭기도 하고 또 시야를 조금은 넓혀주는 그런 이야기들이어서 나누고 싶은 마음이 아주 큽니다만 이 책은 저한테 저작권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다 나눌 수는 없어요. 제가 이 바이북스와 먼지 한 톨만큼의 관계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평범한 독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고양이와 연결되어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 느꼈던 부분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 책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필자분이시죠. 제인 구달 박사님이 쓴 이야기예요. 제인 구달 박사님에 대해서 제가 굳이 설명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여기 책에 나와 있는 필자 설명을 읽어드리자면 제인 구달은 1960년 탄자니아에서 침팬지 연구를 시작했다. 이 연구는 인류학자이자 고생물학자인 루이스 리키 박사의 후원과 지도 아래 이루어졌다. 곰배강 유역 침팬지 보호구역에서 이루어진 이 연구 결과는 영장류 동물학 관점에서 인간과 동물 간의 관계를 연구하고 재설정하는 기초를 제공했다. 1977년 제인구달 연구소를 설립하고 곰배강 유역에 관한 연구를 계속하였으며 이 연구소는 침팬지와 그 서식 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전 세계적으로 확대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또한 이 연구소는 혁신적이면서도 지역 중심의 아프리카에서 생태 보호 및 개발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데 명성을 얻었다. 또한 뿌리와 새싹 교육 프로그램을 95개국 이상으로 확대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제인 구달 박사님이랑 인연이 깊은 분으로는 한국에서는 최재천 교수님이 계신데요. 최재천 교수님이 아니나 다를까 이 책을 감수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33페이지에 제가 소개하고 싶은 내용을 조금은 읽고 조금은 요약을 해가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분이 이제 침팬지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침팬지가 이제 의사소통을 할 때 추상적인 기호를 사용하거나 여러 가지 몸짓이나 자세나 소리를 가지고 의사소통을 한다. 그건 이제 사람과 아주 비슷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분쟁을 하거나 관계 형성을 할 때도 사람과 비슷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침팬지들에겐 연민과 이타심, 사랑의 능력이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인간과 똑같이 어두운 면도 가지고 있다. 잔혹함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동물에 대해서 좀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렇지만 동물도 동물이고 인간도 동물이라는 거. 인간과 동물은 사실 그닥 별로 차이가 있지 않은 것 같다는 거.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연과학적으로 침팬지는 우리와도 유사한 면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약 99% 정도 우리와
같은 유전자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혈액 구성이나 면역 반응이 인간과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고, 그리고 해부학적으로도 두뇌와 중앙신경 구조가 우리와 비슷해서 두뇌 연구를 할 때나 아니면 에이즈나 간염 실험을 할 때 침팬지를 많이 사용하고 싶어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험실로 가게 된 침팬지들은 대략 이때 당시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가로 세로 150cm, 높이 2m도 안 되는 철제 우리에 갇혀서 이제 실험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분이 조조라는 어른 수컷 침팬지를 만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조조가 이제 그 우리에서 10년 이상을 아마 살았던 모양인가 봐요. 그러는 과정에서 이 친구가 HIV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고요. 실험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생애를 그렇게 에이즈에 걸린 더러운 침팬지 취급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실험실에 오는 침팬지들은 어떻게 오는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대개의 경우에는 고기 때문에 오게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주민들이 침팬지를 잡아서 고기로 파는 거죠. 어른 침팬지는 잡아서 고기로 팔고 새끼 침팬지는 이제 암시장에 내놓게 되는데 암시장에 내놓으면 쇼 동물로 팔리거나 아니면 선진국의 애완동물로 팔리거나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침팬지는 사람만큼 혹은 사람보다 크게 자라는 거죠. 그래서 4살에서 7살 정도가 되면 이제 집에서 키우기에는 너무 큰 야생동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4살에서 7살 정도의 침팬지는 성격이 아주 강하고 구속받기를 싫어하고 그런데 힘은 아주 세고 그렇기 때문에 애완동물로 키우던 사람들이 이제 이 친구들을 방출하고 싶어 하는 거죠, 집에서. 그리고 이제 쇼동물로 있는 것도 너무 크게 되면 더 이상 귀엽지 않으니까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어지는 거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 친구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동물원에서는 이런 동물을 받아주질 않는데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쇼동물로 살았고 인간과 함께 애완동물로 살았기 때문에 동물원 동물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침팬지스러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연구소에 실험 재료로 팔리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건 한국에 있는 동물 구조를 하시는 분들한테도 그리고 동물 구조를 바라보는 사람들한테도 뭔가 울림이 될 만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읽어드릴게요. 리틀 제이는 중앙아프리카의 거대한 시장에 팔려나온 침팬지들 중 내가 처음으로 직접 마주친 아기 침팬지였다. 내리쬐는 뜨거운 태양 아래 조그만 우리의 꼭대기에 묶여서 소란스러운 군중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탈수 증세로 인해 흐리멍텅한 눈을 하고 있었고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아 보였다. 하지만 내가 무릎을 꿇고 앉아서 침팬지들이 인사할 때 내는 소리를 내자 녀석은 벌떡 일어나 앉더니 나를 찬찬히 훑어보고는 손을 내밀어 내 얼굴을 만지는 것이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불쌍한 어린 새끼를 산다면 이런 거래를 계속 이루어지도록 방조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동물 구조 현장에서 지금 자주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한국에서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동물이 물건이기 때문에 사유재산이거든요. 한국에서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침팬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암시장에서 거래를 하면 안 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인 구달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서 이 침팬지를 돈을 주고 산다면 이 거래가 계속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방조를 하거나 촉진을 하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원래 허가 없이 침팬지를 거래하지 못하는 법이 있어서 원래는 정부에서 그런 식으로 단속을 하지 않지만 이 시절에는 그랬나 봐요. 하지 않지만 이제 제인 구달 박사님이 있고 그런 상황이니까 정부에서 이 침팬지를 압수를 해서 다행스럽게도 구조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다른 침팬지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레고리를 맨 처음 만났을 때도 잊을 수가 없다. 내가 처음 보았을 때 녀석은 하도 말라서 해골 같은 모습이었다. 그는 피골이 상접한 상태였고 털도 거의 없었다. 그레고리는 1944년부터 브라자빌 동물원의 차갑고 어두운 우리 안에서 갇혀 지내왔다. 나는 그의 늙은 눈을 들여다보았다. 녀석은 팔을 뻗어왔고 마치 늙은이처럼 턱을 우물거리면서 내 소매의 단추를 풀려고 애를 썼다. 우리가 친구 관계를 만들어감에 따라서 동물원에 갇힌 다른 동물들을 위한 여건도 점차 개선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들 아프리카의 리틀 제이와 그레고리를 돌보는 것과 같은 이런 도전을 계속해야 할까? 많은 자연 보호론자들은 몇몇 개별적인 동물을 위해 돈을 낭비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주장한다. 여기에서 낭비에 따옴표를 찍고 있어요. 강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 대신에 자금을 야생에 있는 많은 종들을 보호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들도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동물을 위해 그런 거금을 쓸 수 있냐고 묻기도 한다. 하지만 그들도 도움을 필요로 한다. 이게 이제 동물 구조하는 사람들한테 항상 따라붙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아주 위중한 상태에 있는 동물을 돌보시는 쉼터에나 아니면 구조자분한테 그 동물을 치료하는 비용으로 다른 동물을 더 많이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사람과 동물을 비교해서 사람을 돌볼 것이지 왜 동물을 돌보느냐. 그리고 해외에 있는 사람을 돌보지 말고 국내에 있는 사람부터 돌봐라. 이런 식의 비판들은 계속 있어 왔어요. 그렇지만 이제 제인 구달 박사님은 아주 간단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들도 도움을 필요로 한다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인 구달 연구소에서 해온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서식지 보호도 했고 마을 사람들과 같이 지역 사람들과 같이 일도 했고 정부와 같이 일을 하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알리려고도 노력을 했고 그리고 고아 침팬지를 이용해서 관광객에게 이 상황도 알리고 모금도 하고 수익 사업도 했다. 정말 많은 것들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한 침팬지를 자연보호 교육의 중심으로 활용하여 지역 주민, 특히 어린이들에게 이런 문제에는 우리 모두가 뜻을 같이 해야 한다는 것을 설득했다. 만약에 숲과 동물들이 사라진다면 사막이 온 땅을 뒤덮을 것이고 결국 인간들도 사라져가게 될 것이다. 라고요.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은 사실이다. 나는 이들 개별적인 동물들을 외면할 수가 없다. 나의 연구는 항상 이들 동물 개개의 중요성과 가치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인간들만이 인격을 가지고 있고 이성적 사고의 능력이 있고
감정이나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만 되어 있다면 우리와 함께 지구라는 혹성을 공유하고 있는 다른 동물을 대하는 태도가 변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이해는 새로운 경외를 이끌어낼 것이며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은 동물을 부리고 학대하는 것이 과연 윤리적으로 옳은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게 될 것이다. 이 의문들은 우리들 스스로 풀어야 할 문제다. 라고요. 고양이 관련해서, 특히 이제 길고양이 관련해서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길고양이 돌봄을 하는 것에 대해서 길고양이 말고 다른 동물을 돌봐라. 뭐 길고양이가 다른 동물을 해친다. 그 길고양이 돌보지 말고 독거노인을 돌봐라. 뭐 결식아동을 돌봐라.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그리고 개별 개체 말고 아까 이야기한 그런 돈이 아주 많이 들어가는 그런 위중한 질환을 가진 개체 말고 전체적으로 돌봐라. 너무나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다 자기만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의견을 내기 시작하면 인구만큼의 의견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나의 의견도 있지만 너의 의견도 있다는 거, 존중이라는 거, 그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존중을 하는 대상을 인간만이 아니라 비인간에게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존중을 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너무 많이 바빠요. 그죠? 해야 할 것도 많고 놀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고 그래서 돈이 되지 않는 건 별로 알려고 하질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인간 존재들이 가장 먼저 배제가 됐고 알의 대상에서 배제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지 않은 존재들이 배제가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경쟁이 심해질수록 점점 알의 범위가 자기 자신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에게 이로운 존재, 이로운 것들 그런 것들에게만 알미 베풀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항상 계속 강력하게 주장하는 건 모든 것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와 나의 앞만 본다고 해서 세상이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그 주변도 다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몇 발치 앞만 보면서 걸어가면 결국 언젠가는 벽을 만나게 되거나 낭떠러지를 만나게 되거나 아니면 옆에서 오는 뭔가 알 수 없는 재난에 부딪히거나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몇 발치 앞만 보면서 사는 건 너무나 답답하지 않나요? 세상은 이렇게 넓고 아름다운데 어떻게 그렇게 몇 발치 앞만 보면서 살아요. 그렇게 살면 얼마나 힘들까? 되게 부자일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힘들 것 같아요. 되게 부자의 권력자일지는 모르겠지만 세상이 주는 것들을 다 향유하면서 살지는 못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조금 안 됐다? 그런 생각도 드네요. 여튼 그래서 이 책에서 저는 이제 제인구달 박사님이 이야기하신 그 부분에서 이제 좀 많이 공감을 했었어요. 그리고 일단 알아야지 누군가 어떤 존재를 알아야지 이해하게 되고 이해해야지 경외로움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경외가 생겨야지 그것들에 대한 감정들이 생기고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반성이나 비판도 오게 되고 그리고 수정도 할 수 있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회적으로는 가장 소란스러운 문제는 길고양이 문제인 것 같아요. 뻑하면 어디선가 길고양이 가지고 뭐라고 해. 그런데 이제 길고양이 문제에 있어서도 서로 조금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무언가를 보면 알아보고 싶어지고 알아보면 이해하게 되고 이해하면 이제 경이로움 같은 게 생기는 거죠. 그리고 감정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되겠죠. 그리고 나면 그것과 나의 관계에 대해서, 그것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평가, 반성, 비판, 개선 이런 것들이 다 따라오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이게 윤리적으로 옳은가, 정의로운가, 공정한가, 우리의 관계는 어떠한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의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찾아가야겠죠. 그래서 의문을 가지지도 않고 나쁘다, 옳다라고 판단하는 거, 그건 너무 성급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임하는 고양이도 그렇고 그 앞에 읽어드렸던 어떤 삶들도 그렇고 가능하면 바라기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고 여러분 알아주세요 하는 걸로 읽어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의 그냥 가장 1번인 거예요. 1번. 1번이라도 되면 좋겠어요. 한 0.1 정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시작으로 해서 조금씩 들어와서 질문을 하시고 생각도 하시고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그래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바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책에 있는 아주 다종다양한 동물들의 이야기는 동물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 정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주 과학적으로 깊이가 있는 이야기들이라기보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여기에 문이 있구나 라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저는 여기서 정말 놀랐던 게 오징어 이야기였어요. 이 스쿠버 다이빙을 하시는 분이 이렇게 스쿠버 다이빙을 하려다가 이제 오징어 가족을 만난 거예요. 아마 가족일 거라고 이분이 추측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오징어와 이분이 한 3m 거리 그 정도에서 서로를 만났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그 이야기를 읽고 느낀 건 오징어가 사람을 되게 하찮아했구나. 한심스러워했구나.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생각해보면 오징어가 가진 능력을 사람들은 거의 가지고 있지 못하거든요. 피부를 변색시키지도 못하고 먹물을 쏘지도 못하고 물 안에서도 뭔가 기구가 있어야지만 오징어처럼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투명하게 바뀌지도 못하고 그렇게 보면 오징어한테 우리는 얼마나 무능한 존재겠어요. 그죠? 그런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약간 시야가 조금 한 1도 정도 더 트인 느낌? 그런 느낌이어서 완전 재밌다 이런 건 아니지만 오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2009년에 책이 나와서 제가 이 책을 구했던 게 2014, 15년 그 정도쯤이었는데 그 이후에 약간 절판에 가깝게 책이 구하기 힘들어졌다가 21년에 개정판이 나왔으니까요. 혹시 책을 사기가 약간 부담스러우시다 하다면 도서관에라도 신청을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엔 정말 다양한 책이 있기 때문에 어떤 책이 있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도서관 서가에 꽂혀 있다는 것만으로도 누군가 지나가다가 이 책과 마주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도서관에 이걸 신청을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누군가한테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거니까요. 책에게도 기회를 주고 남모를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자신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도서관에 이렇게 조금씩 심어봐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거는 참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 하는 게 있다면 도서관에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발 부디 그 생각이 좀 예쁘고 사랑스러운 것이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까요? 이 다음에도 이 책에 있는 것들 중에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지만 저작권이 없는 관계로 어쩔 수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임하는 고양이 3챕터로 가겠습니다. 3챕터 끝나고 난 다음에
또 하나 책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